아기가 오후 잠을 자는 틈에 나는 거실에서 빨래를 접고 있었다. 세탁기의 마지막 회전음이 멎자마자 현관문이 갑자기 세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가 안경을 쓴 눈을 찌푸리며 들어오는데 평소와 다른 활기차는 표정이 심상하지 않았다. 너, 이리 와.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접던 빨래를 놓고 다가갔다. 어머님, 무슨 일인가요? 할머니가 아기 방으로 들여다보는 눈빛이 차가워서 나는 불안감이 솟아났다. 그때 시어머니의 손이 갑자기 나의 팔을 꽉 잡았다. 지민이가 아들 낳았다. 말을 할 때마다 그녀의 손이 더 세게 압박했다. 지민이는 남편의 직장 동료였고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았지만 남편은 항상 오해라고 부인했던 사람이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입술이 떨려서 단어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아기가 방 안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서 나는 팔을 뻗어 아이를 안고 싶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나의 몸을 앞으로 밀었다. 뭘 모르냐. 우리 식구를 이룬 아들이 생겼다. 너 같은 여자가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다. 나는 발이 헛디는 사이에 아이방 문틈에 놓인 우유병을 뒤로 밟았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우유가 바닥에 쏟아지고 유리 조각이 튀는 소리가 아이의 울음과 섞였다. 아기. 나는 소리치며 시어머니의 손을 떼려고 애썼지만 그녀는 나의 옷깃을 잡아당겨 현관으로 끌고 갔다. 어머님, 제발. 아이가 울고 있는데 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현관문이 열리자 겨울바람이 얼굴에 쏟아졌다. 시어머니는 나의 가방을 창밖으로 던졌다. 이 집에서 영원히 떠나. 너와 내 아이는 우리 가족이 아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현관문이 나의 뒤에서 세게 닫혔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주워들며 집 문을 두드렸다. 어머님, 문 좀 열어요. 아이가 혼자 안에 있어요.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아이의 울음이 점점 커지는데 나는 손발이 차갑게 굳었다.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시댁이 남편의 불륜 아기가 생긴 그날 나와 아이를 문 밖으로 쫓아낸 것이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얼어붙게 만들고 나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며 무릎을 꿇을 지경까지 왔다. 하지만 곧 아이를 지키기 위해 다시 일어섰다. 이 집에서 나간 건 맞지만 내가 가져야 할 건 모두 가져가야 한다. 아이의 울음이 들리지 않을 때까지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겨울바람이 점점 세져서 아이를 밖에 오래 두면 안 될 것 같아 급히 친구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급한 일인데 아이 좀 맡아줄 수 있어?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 없었지만 수진이 당장 갈게라고 말하며 나를 위로해줬다. 수진이 아이를 데려가는 사이 나는 현관 앞에 앉아 생각했다. 그냥 떠나면 아이의 양육비도 나의 권리도 모두 잃게 될 거다. 반드시 내가 가져야 할 물건을 챙겨야 한다. 시어머니는 아마 불륜 상대와 새로 생긴 아기에게 신경 쓰느라 집안을 관리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했고 뒷마당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갔다. 문서방은 아직 내가 쓰던 모습 그대로였다. 침대 옆 서랍에는 아이의 사진과 기념품들이 담겨 있었다. 나는 먼저 아이의 출생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찾았는데 서랍 맨 밑에 검은색 파일백이 눌려있는 걸 발견했다. 평소에는 없던 건데 언제 넣은 건지 모르겠다. 파일백을 열어보니 안에는 은행거래 명세서와 부동산 양도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지난해 10월 남편이 우리가 함께 모은 저축금 000만 원을 그의 사촌형 이름으로 이체한 기록이 있었고 작년 12월에는 우리가 살던 아파트 인근의 상가를 그의 할머니 이름으로 양도한 계약서도 있었다. 그 시기, 바로 불륜 상대가 임신한 걸 알게 된 시간이었다. 내 손이 떨렸다. 남편은 나와 아이를 버릴 준비를 미리 하고 있었다. 그는 매일 사업이 힘들어라고 투덜거렸지만
속으로는 자산을 모두 이전하고 있었다. 나는 파일백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참았다. 이제 이 증거가 나와 아이의 유일한 구세주가 될 거다. 급히 옷가지와 생필품을 가방에 넣었다. 아이의 옷도 몇 벌 챙겼고 나의 주민등록증과 은행카드도 꼭 챙겼다. 창문을 닫기 전 거실 방향으로 살짝 들여다봤는데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아기가 배고파 울어라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아마 불륜 상대에게 전화하는 것 같았다. 나는 가방을 메고 조심스럽게 뒷마당을 나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쳐도 이제는 겁이 나지 않았다. 남편이 저지른 건 사기이고 시어머니가 한 건 인간미 없는 행동이었다. 이제 나는 법을 이용해 내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수진의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 나는 대학 동기였던 이혼 변호사 지민의 연락처를 찾았다. 내일 아침 무조건 만나야겠다. 수진의 집에서 아이를 달래고 잠들게 한 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지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새벽 2시였지만 그녀는 법률 상담 전문가로 늦은 시간에도 연락을 받아주는 편이었다. 전화가 3번 울린 뒤에 여보세요? 수진아, 왜 이 시간에? 라고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민아, 나야, 이혜진. 내 목소리가 턱끝까지 올라왔다. 그녀가 대학 시절 나와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이런 처지로 연락하는 게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 예진. 무슨 일인데 이렇게 울어? 아이는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가 급해졌다. 나는 한숨을 쉬고 남편이 불륜 상대에게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 시어머니가 나와 아이를 집에서 쫓아냈다는 일, 그리고 서랍에서 발견한 자산 이전 증거까지 모두 털어놨다. 말을 하면서 계속 눈물이 흘렸지만 그녀는 한 번도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줬다. 그래서 지민아, 나 아이의 양육권을 확보하고 남편이 숨긴 자산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마지막 질문을 할 때 내 손이 무의식적으로 꼭 쥐었다. 만약 이것도 안 된다면 나와 아이는 정말로 길 잃은 꼬마가 될 거였다. 이혜진, 먼저 진정해. 너가 가진 증거가 중요해. 그녀의 목소리가 차분해서 나도 조금 평온해졌다. 은행 거래명세서와 부동산 양도 계약서, 이게 모두 남편의 서명이 맞는지 확인해야 해. 그리고 불륜 사실도 증거로 확보해야 해. 사진, 영상, 통화 기록이라도 있으면 좋다. 그런데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가 아직 2살인데 나는 아이를 떠올리며 목이 메였다. 그녀는 2살 미만 아이는 보통 어머니에게 양육권이 주어지지만 남편이 너의 양육 능력을 의심하려고 할 수 있어. 너의 직업 상태, 주거 환경을 증명할 자료도 준비해야 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다음 날 오후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제안했고 오늘 밤은 충분히 쉬고 내일 증거물 모두 가져오면 자세히 분석해줄게라고 위로해줬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수진의 방으로 들어가 아이의 잠결에 살펴봤다. 뺨이 통통한 아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떤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이를 수진에게 맡기고 지민의 법무사 사무실로 갔다. 지하철을 타는 길에서 남편이 문자를 보냈다. 어디 있어? 아이가 보고 싶다. 나는 문자를 보고 웃음을 쳤다. 이제는 그의 위선적인 관심이 필요 없었다. 법무사 사무실 앞에 서서 거울을 보니 눈 밑에는 검은 자국이 있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단단해졌다. 이제 법이라는 무기를 들고 내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지민 변호사와는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나가 가져온 은행 거래명세서와 부동산 양도 계약서를 신중히 살펴보며 이 자료로 남편의 재산 은닉을 증명할 수 있지만 불륜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만약 시댁에서 협박을 하거나 불리한 제안을 하면 무조건 나에게 연락하라고 강조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온 뒤
나는 수진에게 전화해서 아이 상태를 묻고 오늘 저녁 아이 데리고 갈게라고 말했다. 기분이 조금 나아졌어서 시장에 들러 아이가 좋아하는 딸기를 사고 간단한 저녁 재료도 샀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기 전 친정 언니에게 온 문자가 눈에 띄었다. 언니, 지금 너네 동네 근처에 있는데 만나고 싶어. 급한 일이야. 언니는 평소에 시댁과 친하지 않았고 나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만나자는 말을 보고 걱정이 앞섰다. 카페에 앉아 기다리니 언니가 무겁게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서 나는 이미 무슨 일인지 짐작했다. 예진아, 어제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왔어. 언니가 커피를 마시지도 않고 바로 말을 꺼냈다. 내 심장이 쿵 떨어졌다. 그녀가 뭐라고 했어? 내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시어머니가 너에게 재산 포기 서약서를 받으러 왔대. 너가 이 서약서에 서명하면 아이를 볼 수 있고 나중에 아이에게 돈도 좀 줄 테니까. 언니는 말을 하면서 눈을 피했다. 재산 포기 서약서? 나는 놀란 소리로 말했다. 그럼 내가 세월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거야? 그래. 시어머니는 내가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재산 따위는 중요하지 않잖아라고 했어. 그리고 만약 서명하지 않으면 아이를 영원히 못 보게 할 거래고. 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나는 카페 테이블 위에 놓인 딸기 상자를 보며 웃음을 쳤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나를 어린아이처럼 속이려고 하다니. 언니,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할 줄 알았어? 나는 차분히 말했다. 그녀는 남편이 불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오히려 나에게 재산을 포기하라고 하다니. 정말 말이 안 되잖아. 하지만 예진아, 아이를 지키는 방법은 서명하는 게 아니야. 언니? 나는 언니의 손을 잡았다. 지민 변호사와 이미 상담했어. 나는 아이의 양육권을 확보하고 내가 가져야 할 재산도 모두 받을 거다. 시어머니의 협박은 통하지 않는다. 언니는 나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다. 나도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어. 시어머니가 너를 못쓰게 만들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거 알았지만 혹시나 너가 속을까 봐 걱정됐어. 괜찮아, 언니. 이제 나는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카페에서 헤어질 때 언니는 혹시나 힘들면 언제든지 불러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말에 감사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라 화가 났다. 그녀는 아이를 무기로 삼아 나를 괴롭히려고 했지만 이런 행동이 오히려 나의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저녁을 먹으며 아이를 안고 있을 때 나는 지민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시어머니가 재산 포기 서약서를 요구했어?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해? 지민 변호사가 문자를 금방 답장했다. 시어머니의 협박 내용을 녹음하거나 메시지로 받아두고 지금 당장 사생탐정을 부임하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추천해 줄게. 10분 뒤 그녀가 탐정강 씨의 연락처를 보내왔고 나는 겁내지만 곧 전화를 걸었다. 강 씨, 지민 변호사가 추천해줬어요. 남편과 그의 불륜 상대를 따라가서 동거하는 모습이나 아이와 함께 있는 사진을 찍어주세요. 전화 너머의 강 씨는 목소리가 차분해서 긴장이 조금 풀렸다. 장소와 남편의 일상 시간표를 알려주시면 3일 안에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단, 불법적인 촬영은 하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나는 남편이 주로 출근하는 회사 주소, 그리고 불륜 상대가 산다는 아파트 위치를 알려줬다. 지난해 추석에 남편이 친구 집에 묵는다고 했을 때 GPS로 확인했던 장소가 바로 그 아파트였는데 그때는 자기 혐오감 때문에 확인하지 못했었다. 이제는 그 후회를 뒤로하고 증거만 챙기려고 했다. 이틀 동안 강 씨는 아무 소식이 없었다. 나는 아이를 돌보며도 계속 휴대폰을 보고 혹시나 실패하지는 않을지 걱정했다. 세 번째 날 오후, 강 씨가 카톡으로 사진 파일을 보냈다.
첫 사진은 남편이 그 아파트 현관에서 불륜 상대에게 아이를 안겨주는 모습이었다. 불륜 상대는 민소매 드레스를 입고 젖가슴이 살짝 드러나 있었고 남편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다음 사진은 아파트 15층 발코니에서 찍힌 거였다. 불륜 상대가 아기를 유모차에 앉히고 남편이 과일을 썰어주며 먹여주는 모습이 선명했다. 배경에는 아이용 침대와 장난감들이 보여서 이미 그곳이 가족의 공간으로 정착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 파일은 단편 영상이었는데 남편이 아이의 이발을 직접 하고 불륜 상대가 옆에서 카메라를 켜며 우리 아들 정말 예뻐라고 말하는 목소리까지 들렸다. 이 사진과 영상으로 동거관계를 증명하기 충분해요. 추가로 불륜 상대의 개인 정보도 조금 찾아봤는데 이름은 박하은이고 32살이에요. 강 씨가 추가로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박하은이라는 이름을 적어두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라 나와 아이의 권리를 빼앗는 적이었다. 나는 지민 변호사에게 이 사진과 영상을 보냈다. 그녀가 금방 전화를 걸어왔다. 이 증거로 충분히 남편의 불륜을 증명할 수 있어. 이제 다음 단계는 박하은에 대한 배경조사를 더 해야 해. 만약 그녀에게 법적인 약점이 있다면 우리에게 더 유리해질 거야. 약점 2. 예를 들어 이혼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다른 금전적 문제가 있다면 그건 우리의 카드가 될 수 있다. 지민 변호사의 말을 듣고 나는 강 씨에게 다시 연락했다. 강 씨, 박하은이라는 사람의 배경도 좀 조사해 주세요. 특히 결혼 상태랑 관련된 거요. 그날 저녁, 아이가 잠들고 나서 나는 거실에서 그 사진들을 다시 보았다. 처음에는 눈물이 나서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차분히 세부 사항을 확인했다. 남편이 입은 스웨터는 나가 직접 샀던 거고 박하은이 쓰는 가방은 남편이 회사 선물이라고 속여 나에게 준 건데 결국 그녀에게 줬던 거였다. 이 모든 거짓말이 이제는 단단한 증거로 변했다. 나는 사진 파일을 암호화해서 USB에 저장했고 다음 날 강 씨의 추가 조사 결과를 기다렸다.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 강 씨의 배경 조사 결과가 나오는 건 다음 날 오전이었다. 나는 아이를 오십히는 와중에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고 손에 들고 있던 아이의 양말을 떨어뜨렸다. 카톡창을 열면 강 씨가 보낸 박하은 관련 조사 보고서라는 제목의 PDF 파일이 있었다. 앉아서 천천히 파일을 읽었다. 박하은은 2019년에 김모 씨라는 남자와 결혼했고 2022년 3월에 이혼 청구를 제출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항목에 2023년 12월 현재 이혼 판결 미확정, 양측 합의 미달성이라고 적혀 있었다. 즉, 지금도 박하은은 법적으로 김모 씨의 아내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아직 이혼하지 못한 상태였다. 어째서? 내 입술을 깨물었다. 남편은 박하은이 미혼이라고 속은 건지 아니면 그 사실을 알고도 함께 살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실은 큰 돌파구였다.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아이를 낳고 동거하는 건 전 남편인 김모 씨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었고 시댁이 새 아들을 자랑하며 받아들이는 행위도 명예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나는 바로 지민 변호사에게 이 보고서를 보냈다. 그녀가 10분 만에 전화를 걸어왔을 때 목소리에 기쁜 걸 느꼈다. 예진, 이건 큰 발견이야. 박하은이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우리는 이 점을 이용해서 두 가지 전략을 세울 수 있어. 첫째, 김모 씨에게 연락해서 박하은의 행위를 알리고 그와 합의해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둘째, 시댁 사람들에게 불륜 상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어라고 알리면 그들의 명예가 크게 손상되면서 내부 갈등이 생길 거야. 그럼 김모 씨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는 건가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의 결혼 문제를 말하는 건 부담스러웠지만
이건 나의 권리를 되찾는 데 필요한 단계였다. 나도 김모 씨의 연락처를 조금 찾아봤어. 그분은 경기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성격이 직접적이라고 해서 협의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민 변호사가 김모 씨의 전화번호를 보냈다. 저녁에 아이가 잠들고 나서 나는 김모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 번, 두 번 울렸다가 여보세요? 라는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김모 씨. 저는 박하은 씨와 관련된 사람인데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김모 씨는 하은. 무슨 일이야? 라고 묻으며 경청의 자세를 보였다. 나는 박하은이 다른 남자, 내 남편과 아이를 낳고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직 이혼 판결이 나지 않았음을 알려줬다. 전화 그쪽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래. 그녀가 이혼 절차 끝났어라고 속였구나. 김모 씨의 목소리가 차분하지만 분노가 감춰져 있었다. 저는 지난해부터 그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걸 알았지만 혼인 관계없이 낳은 아이라고 했어. 이런 거짓말을. 김모 씨, 저는 이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데 박하은 씨의 미이혼 사실을 증거로 사용하고 싶어요. 혹시나 그녀와 관련된 문서나 대화 기록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겠어요? 김모 씨는 내일 카페에서 만나자. 그때 관련 자료를 보여줄게라고 답했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거울을 보았다. 눈빛이 이전보다 훨씬 밝아졌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김모 씨의 도움과 앞서 모은 동거 사진, 자산 이전 증거디 모든 게 하나로 모여 시댁을 향한 첫 반격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다음 날 카페에서 김모 씨를 만나는 건 이 싸움의 승리로 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김모 씨의 카페는 학교 근처에 있었어. 창문에 오래된 책과 커피라는 간판이 걸려 있고 안에는 오래된 소설들이 책장에 꽂혀 있어서 마음이 조금 평온해졌다. 김모 씨는 베이글을 내밀며 먹고 이야기하자고 말했는데 나는 긴장 때문에 입맛이 없었다. 이거 봐. 그는 가방에서 서류 봉지를 꺼냈다. 안에는 박하은과의 카톡 대화 기록 인쇄본과 법원에서 발급한 기혼 절차 진행 중 증명서가 있었다. 카톡 기록에는 지난해 11월 박하은이 이혼 신문 끝났어. 다음 주면 판결서 나올 거야 라고 말한 내용이 있고 작년 12월에는 아기가 생겼어. 너랑은 관계 없으니 그만 연락해라고 날카롭게 답한 글이 있었다. 이 증명서로 박하은이 아직 나와 법적으로 부부 관계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 김모 씨는 법원 증명서에 날인된 부분을 가리켰다. 나도 이제 그녀를 무시할 수 없어. 너의 소송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할 때 증인으로 나설 수도 있어. 그의 말을 듣고 나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혼자 힘겹게 싸웠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됐다. 집에 돌아온 뒤 나는 지민 변호사에게 김모 씨가 준 증거를 보냈다. 그녀는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시댁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추천했다. 시댁 친척 카톡방은 총 23명이 들어있는 그룹이었어. 시어머니의 친가 식구들과 남편의 삼촌, 이모들 모두 포함되어 있고 평소에는 아이 사진 공유나 가족 모임 안내 같은 글만 올라왔다. 시어머니는 이 그룹을 통해 우리 아들, 남편이 잘 살고 있다는 이미지를 관리했었어. 저녁 9시 아이가 잠들자 나는 카톡방을 열었다. 먼저 강 씨가 찍은 남편과 박하은의 동거 사진 3장을 올렸다. 그 다음 김모 씨가 준 법원 증명서와 카톡 대화 스크린샷을 추가했고 글을 적었다. 여러분, 제 남편 이민준과 박하은 씨가 아이를 낳고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박하은 씨는 아직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걸 알리고 싶어요. 제가 아이와 함께 시댁에서 쫓겨난 건 이 때문인데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모두 숨기고 제게 재산을 포기하라고 협박했어요. 이제는 거짓말을 못 참아서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글을 올린 지 5분 만에 카톡방이 활활 달아올랐다. 남편의 이모가 이게 진짜야? 민준이 그럴 리 없어. 라고 물었고 시어머니의 친동생인 삼촌이 박하은이 미이혼이라? 그럼 아이는 불륜으로 생긴 아이인데? 라고 충격받은 말을 했다. 시어머니는 아직 아무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룹에 있는 친척들이 분분 시어머니에게 개인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는 걸 상상할 수 있었다. 10분 뒤 시어머니의 큰딸인 신우이가 카톡방에 글을 올렸다. 예진, 너 이게 무슨 행동이야? 가족 내부 문제를 외부에 드러내려고? 나는 그녀의 글에 답했다. 문서 이모, 이건 가족 내부 문제가 아니라 제와 아이의 권리를 빼앗는 문제예요. 시어머니가 쟤를 쫓아내고 재산을 포기하라고 할 때 왜 이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질문에 신우이는 답하지 못했다. 그 뒤로 카톡방에는 더 많은 의견이 쏟아졌다. 민준이 정말 잘못했어, 시어머니도 너무했어, 예진이랑 아이 어떡할 거야 같은 말들이 나오고 시댁 측 친척들은 점차 입을 다무셨어. 나는 카톡방 알림음을 껐다. 복수의 쾌감보다는 드디어 진실을 말할 수 있었던 안도감이 컸다. 이제 시댁은 더 이상 거짓으로 자신의 명예를 지킬 수 없게 됐고 이는 곧 재소송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어질 거라고 믿었다. 그날 밤 나는 아이의 뺨에 입을 맞추며 속으로 말했다. 엄마가 꼭 지켜줄게, 우리 아이. 카톡방을 뒤로 한 지 이틀, 남편의 큰아버지인 김대식님에게 전화가 왔다. 예진아, 내일 오후 3시에 시댁에 와. 가족 모임을 하려는데 너도 와서 이야기 좀 해라. 그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려서 이미 모임이 혼란의 장이 될 거란 걸 예상했다. 다음 날 나는 아이를 수진에게 맡기고 시댁으로 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의 소리가 들렸다. 그녀 왜 불렀어? 이 집에 와서는 안 돼. 아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진이의 말도 들어야지. 대식님의 목소리가 반박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 남편, 신우이, 그리고 삼촌 부부까지 총 7명이 모여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나가 올린 카톡 사진과 증명서, 복사본이 펼쳐져 있었다. 예진, 너 왜 카톡방에 그런 거 올렸어? 시어머니가 먼저 소리쳤다. 안경을 벗고 눈을 빨간 채 마치 나가 죄를 지은 사람처럼 쳐다봤다. 어머님, 제가 쫓겨나고 재산을 포기하라고 협박받았을 때 왜 그런 걸 묻지 않으셨어요?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그때 대식님께서 손을 들어 말했다. 민준, 너 먼저 말해. 예진이 말한 게 사실이냐? 박하은이라는 여자와 아이를 낳고 동거하고 그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는 거? 남편이 고개를 떨구며 그래라고 작게 말했다. 왜 그랬어? 예진이랑 아이가 없어도 돼? 우리 김가의 명예를 다 버리겠다고? 대식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버지, 그건 하은이가 지혼 끝났다고 속였어. 나도 뒤늦게 알았어. 남편이 핑계를 댔다. 그러자 삼촌이 웃음을 쳤다. 민준, 너 그 나이에 누구 속은다고? 그냥 불륜을 하고 책임을 피하려는 거지. 예진이랑 결혼한 지 5년, 아이도 낳았는데 그걸 다 잊었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테이블을 친다. 그래도 예진이가 친척들에게 그런 거 퍼뜨린 건 잘못이야. 우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 어머님, 제가 퍼뜨린 건 진실이에요. 민준이가 자산을 비밀리에 이전한 거, 박하은이 미이혼인 것 이건 모두 사실이에요. 나는 서류 복사본 중 하나를 들어 보였다. 이 양도 계약서에 민준이의 서명이 있잖아요. 작년 12월에 함부로 우리 공동 재산을 할머니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건 사업 때문에 잠시 옮긴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치며 서류를 떼어냈다. 하지만 대식님께서 그 서류를 주워보고 이건 명백한 재산 은닉이야. 예진이가 법으로 찾아가면 민준이가 벌을 받을 거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 남편이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아이도 생겼는데, 아이. 그 아이는 불륜으로 생긴 아이잖아. 너는 예진이의 아이를 어떻게 할 거야? 대식님의 분노가 폭발했다. 손을 들어 남편의 뺨을 세게 때렸다. 우리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이런 못된 짓을 해? 명예심이 하나도 없냐? 남편이 얼굴을 붙들고 울기 시작했고 시어머니가 그를 안아주며 아들이 잘못했지만 대식아 너도 너무했어라고 말했다. 어머님,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신우이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예진이가 맞아. 오빠가 잘못했고 어머니가 예진이를 쫓아낸 것도 잘못이에요. 지금부터는 예진이의 의견을 들어야 해. 시어머니가 신우이의 말을 듣고 뒤로 넘어지려다가 의자에 기댔다. 아, 너희들. 다 나를 배신하냐? 눈물을 글썽이며 갑자기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입을 벌렸다. 대식님께서 나에게 다가왔다. 예진아, 죄송하다. 민준이와 어머니가 너에게 큰 상처를 줬다. 너가 법으로 해결하려면 우리도 반대하지 않을게. 그리고 너의 아이는 우리 김가의 손주니까 결코 버리지 않을게. 그의 말을 듣고 나는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이제 시댁 내부가 갈라지고 나의 진리를 인정받기 시작했다. 모임이 끝날 때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고 남편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나는 현관문을 나서며 이제 법적 소송을 시작해도 두렵지 않았다. 가족 모임이 끝난 뒤 나는 즉시 지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식님께서 소송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제 증거를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할 준비를 해도 돼요? 그녀는 내일 오전 법률사무소로 와. 함께 증거 목록을 정리하고 소송장을 작성하자라고 답했다. 다음 날 나는 아이를 수진에게 맡기고 법률사무소에 갔다. 지민 변호사의 책상 위에는 이미 나온 수집한 모든 증거가 분류되어 있었다. 첫 번째 파일은 재산 이전 관련이었는데 은행 거래 명세서와 부동산 양도 계약서의 날짜와 서명을 확인한 메모가 붙어 있었다. 이 문서들로 남편이 결혼 중 공동재산을 은닉했다는 걸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 법원에서 이 자산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라고 요청할 거야. 두 번째 파일은 불륜 및 동거 관련이었다. 강 씨가 찍은 사진과 영상 외에도 김모 씨가 준 카톡 대화 기록과 이혼하지 않았다는 증명서가 추가됐다. 이 증거로 남편의 결혼 파손 행위를 증명할 수 있고 박하은이 미이혼임을 알리면 그녀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해. 지민 변호사는 영상 파일을 다시 보며 이 영상 속에서 남편이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 그는 이미 새로운 가정을 구축했다는 걸 알 수 있어 직원 양육권 주장에 유리해. 마지막으로 장유권 관련 파일을 꺼냈다. 나는 아이의 주치의 진료 기록, 유치원 등록증, 그리고 평소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찍한 사진들을 모아줬다. 이 자료로 너가 아이를 잘 돌보고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 남편이 새로운 가족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권은 너에게 주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소송장 작성은 1시간 정도 걸렸다. 지민 변호사는 이혼 승소, 아이 양육권 확보, 남편의 재산 이전 무효화, 배우자 손해배상 500만 원 청구라는 4가지 주요 내용을 적었다. 소송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남편에게 송달장을 보낼 거야. 그럼 그는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하고 1개월 내에 조정 절차가 열릴 거다. 오후 2시, 우리는 함께 법원에 갔다. 민원 접수 창구에 소송장과 증거 복사본을 제출할 때 내 손이 살짝 떨렸다. 이제는 돌아갈 길이 없었다. 접수증을 받고 법원 밖으로 나오자 지민 변호사가 이제부터 남편이나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와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모든 내용을 기록해. 필요하면 나에게 연락해라고 조언했다. 저녁에 아이를 데리고 수진의 집을 떠나는 길에 남편이 전화를 걸었다. 예진, 너 진짜로 소송을 냈어?
목소리가 긴장해서 떨렸다. 그래. 너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책임. 나도 아이가 있잖아. 너 그냥 돈이 필요해서 이러는 거지?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웃음을 쳤다. 민준, 너는 지금도 나를 모르겠어. 나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하는 거야. 돈이 아니라 아이야. 그 뒤로 남편은 욕을 하며 전화를 끊었다. 나는 아이를 안고 집에 들어갔다. 아이가 엄마, 추워라고 말하며 내 품에 안기자 모든 피로가 사라졌다. 나는 아이의 머리에 입을 맞추며 엄마가 곧 우리만의 집을 만들 거야. 아기 걱정 마. 다음 날 법원이 남편에게 송달장을 보낸다는 소식을 기다리며 나는 이제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다. 이 싸움의 끝에는 나와 아이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법원에서 소송장을 제출한 지 2주 뒤 지민 변호사의 전화가 왔다. 예진아, 법원이 임시 처분을 내렸어. 남편의 모든 자산을 동결했고 아이의 양육권은 당분간 너에게 맡겼어. 그 소식을 듣자 나는 아이를 안고 눈물이 쏟아졌다. 이제 아이를 잃을 걱정은 없었다. 다음 날 법원의 판결문을 받으러 갔다. 지민 변호사가 함께 살펴주며 설명했다. 첫째, 남편이 비밀리에 이전한 저축금과 상가는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 원래 상태로 복구됩니다. 둘째, 아이 양육권은 너에게 최종적으로 부여되고 남편은 매월 양육비 5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남편의 결혼 파손 행위로 인해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하은에게도 타인의 결혼관계 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어. 판결문을 접고 나서는 나는 먼저 김모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모 씨, 판결이 나왔어요. 박하은 씨에 대한 증거가 인정됐어요. 그는 그래. 잘 됐다. 나도 이제 그녀와의 이혼 절차를 끝낼 수 있겠다고 웃으며 말했다. 문서 이런 작은 연결들이 나의 싸움을 더 쉽게 만들어줬다는 걸 다시 깨달았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낮고 허약했다. 예진아, 판결 결과 들었다. 우리가 잘못했어. 처음으로 그녀가 잘못했다고 말했지만 나는 특별한 감정이 없었다. 어머님, 이제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요. 민준이와는 법적으로 끝냈지만 아이가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보고 싶다면 만나주겠습니다. 정말로. 그럼 주말에 아이를 데려오면 안 돼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네, 하지만 민준이와는 별도로 만나야 해요. 아이에게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아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알았어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1개월 뒤 나는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 수진과 김모 씨가 함께 이사를 도와줬고 아이는 방 안에 새 장난감을 보며 엄마, 이곳 우리 집이야? 라고 물었다. 응, 우리만의 행복한 집이야.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뒤 남편이 양육비를 처음으로 입금했다. 카톡으로 미안하다라는 메시지만 왔고 나는 읽고 지웠다. 지난해 겨울 문밖으로 쫓겨난 그날의 차가움은 아직 기억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뒤로하고 앞으로만 걸어가려고 했다. 어느 주말 시어머니와 대식님에게 아이를 데려가 줬다. 대식님은 아이에게 사탕을 주며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앞으로 자주 보자고 말했고 시어머니는 아이의 옷을 만지며 눈물을 닦았다. 민준이는 그날 안 나왔어. 아마도 자신의 잘못을 마주하기 싫었을 거다. 저녁에 아이를 재우고 나는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별이 총총 떠 있고 아파트 주변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지난 몇 달 동안 겪은 아픔과 싸움은 아직도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법이라는 무기를 배웠고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알았으며 가장 중요한 아이를 지킬 수 있었다.
내일은 아이와 공원에 가자. 내심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고 이 삶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다. 시댁 사람들은 명예와 재산을 잃으며 충격에 빠졌지만 나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갈 거였다.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맞는 복수였던 것 같다. 이야기 끝.